네, 안녕하세요. 저는 26기 김상윤입니다. 우리 최영식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동안에 한 10여 년간 제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 관련 비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디 학문적으로 정립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바를 관련 법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형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허위 사업비입니다. 그런 영역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용역계약 자체는 존재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빼돌리는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용역비를 부풀리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내나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크게 나누면 그렇게 3가지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용역 비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보통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관련 비용을 출자를 해서 조합 구성에 필요한 운영비 내지는 그 사업비를 출자를 해서 조합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이용해서 시공사가 이제 거기에 같이 끼어들면서 사실은 합동사업 형태로 돼 있지만 시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다수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밑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바로 이런 허위사업비로 만들어서 구성해서 지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비리이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되고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서는 그런 비리가 최소한의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은 이러한 비리가 대단히 오랫동안 고착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수사기관도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부산의 사상경찰서에 가서 그런 내용의 수사 요령 강의를 좀 하고 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도 관련 파트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진정되면 수사 관련 기법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두로 승낙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각 항목별로 기억나는 대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사업비 비리 관련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에 서명결의서 위조방지대책위원회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일 많이 설명했던 비리 중에 하나가 지작물 철거 비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작물이라 하면 우리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그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설비죠. 일종의 수도관이라든지 가스 공급시설이라든지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같은 것을 마땅하게 명칭을 붙이기가 뭐하니까 전체 지작물 중에 한 일부분이라서 그것을 지작물 철거라는 란에 명기를 해놓고 그 조문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철거하기 전에 사전에 관리권자와 협의하라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관 규정을 이용해서 비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의미는 정관에서 원래 규정했던 의미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 가스 사업자가 하는 가스 공급시설이 있을 겁니다. 가스 공급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수도 공급시설이 있고요. 각 시별 수도 사업소가 있죠. 그 다음에 각 통신시설. 이런 거는 각 지역별 통신 사업자들, 지역별 사업자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대형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통신 시설 공급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왜 관리권자와 협의하라고 그랬냐면 거기서 말하는 관리권자는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각 이 사업자들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수용가들에게 돈을 받고 공급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시설을 해놓고 계량기만 설치한다든지 해서 사용료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의가 끝나야 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서 소위 말하는 잔존 가치를 보상하고 철거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미리 전기가 아직 뭐 전봇대든 전기선이든 아직 내용연수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보태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폐전을 단행해야 될 것이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관에 대해서 아직 잔존가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폐관을 해야 될 거고요. 수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도는 각 지역별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속시켜주면 잔존가치 보상을 안 받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폐관 조치는 해야 됩니다. 구멍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도 마찬가지 잔존가치 보상하고 이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지작물 철거 및 이설 계약 이런 식으로 보통 체결을 하는데요. 이설이라 하면 이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이설 공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을 다시 증축하거나 해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5층짜리 주택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아예 거기서 모든 공급시설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비구역이 이렇게 있다 하면 전기가 이쪽에서 공급돼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 마을로 갔다라고 하면 여기는 정비구역이 아니고 여기만 정비구역이면 여기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차단을 하게 되면 이쪽에 전기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설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전 설치, 공급시설을 가스도 마찬가지,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용역기업 비리를 할 때 제목은 지작물 철거 및 이설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설 공사는 제외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기는 한전이 하고 직접 하고 가스 공급시설은 가스사업자가 직접 하고 수도 애당초 처음 공사할 때 그랬듯이 나중에 조합에다 시켰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조합은 또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조합이 선정한 민간업자가 하는 것처럼 철거 및 이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철거도 이 철거를 사실상 이들 업체 계약을 하긴 하는데 이 업체가 하는 것은 결국 폐관 작업이 전부이고 실제로 이 매설된 가스관을 이제 잔존가치 보상해 줬으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철거를 하면 다 파내야 되잖아요. 수도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고철이 나올 겁니다. 이미 잔존가치는 보상을 해줬고요. 통신시설 같으면 구리선이나 이런 배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고철로 팔게 되는데 조합이 선정한 업체는 폐관 업무만 하지 실제로 이 철거 업무는 이 계약과는 철거와 별도로 이런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거하는 회사는 원래 철거를 하기로 계약된 시공사가 만약에 철거하기로 했다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철거를 수행하는 업체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철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철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수사 과정 같은데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변명을 하고 자기들이 마치 철거한 것처럼 한다고 하면 자 전기시설 철거했던 사람에게 구리선을 어디다 폐선을 어디다 팔았는지 매각대금을 어디에 했는지 가스 철거했다는 사람한테 폐가스관을 어디에 처리했는지 근거 자료를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 폐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관을 하는데 비용이 하나에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관에 크기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량도 전혀 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런 걸 철거했다 그래서 수억 내지는 수십억씩 용역비를 인출해 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수사기관도 그렇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비리는 완전히 지금은 정착이 돼서 모든 조합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전기는 지금까지 비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전기는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조합에다가 이걸 공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한전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조합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가스도 대부분의 지역별 가스 사업자가 자기들이 작업을 하거나 하고 실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수도망 각 지역 수도사업사가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정비사업을 인가해주는 자치단체가 주로 수도공급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자만 유독 이거를 조합에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조합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것도 비리가 없어지려고 하면 조합에서 직접 수도사업소에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면 이 비리는 없어질 겁니다.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이나 이런 데는 직접 수도사업소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는 여전히 조합에다 하라는 바람에 이걸 핑계로 조합이 아주 거대한, 과도한 용역비를 받고 수십억씩 용역비를 인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시설도 마찬가지, 각 지역별 통신사업자들이, 해당 통신사업자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도 전기는 전기만 했다는 회사가 있고, 가스만 했다는 회사가 있고, 수도 했다는 회사, 통신시설은 대개 이제 전기하고 묶어집니다. 이 두 개를 했다고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이 전체를 한 업자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수도와 전기는, 그리고 가스는 너무너무 성격이 다릅니다. 업종의 성격이 너무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건 유효물 관련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요. 이거는 뭐 수도는 뭐 별건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 관련 일반 단종하고도 틀립니다. 전기공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통신시설도 통신공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협회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단종 건설협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 분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물 만지는 애들은 전기 만지지 않고 전기 만지는 애들은 물 안 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허도 없는, 이 협회에 가입도 안 되는 회사들이 대개 보면 이 영역을 수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영역을 수행한 게 아니라 폐관 정도를 맡거나 아니면 자기가 용역 계약은 하지만 그런 해당 업체한테 관 불과 몇 개 막았는데 수백만 원에서 불과 아무리 많아도 수천만 원에 불과한 용역비를 수십억 원씩 인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는지는 이따가 또 다른 용역비를 설명할 때, 이런 묻지마 용역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를 다른 용역비를 설명할 때 제가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관 규정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이런 비리는 다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와 비슷한 건데요, 성면조사와 성면감리 계약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성면조사는 철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해서 철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과거에요, 성면조사와 성면감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묻지마 계약입니다. 조사 내용이 사업 면적만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만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성면감리 같은 경우는요, 수억 원씩 하는데 성면을 철거하는 기간이 본철거하기 이전에 성면을 먼저 철거를 하는데 보통의 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대부분 사업장이. 그러면 이 감리라는 것은 성면의 함유량이 한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사를 한 결과 예정 산출량이 한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 1명에다가 만약에 일반 감리원 뭐 한 2명이 붙었다, 3명의 감리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의 감리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가 주된 용역비 산정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런 기초가 없이 묻지마 계약의 형태로 수억 원에서 심지어는 수십억 원까지 또 무차별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체결의 근거가 전혀 용역비 산정의 근거가 없이 체결된다. 심지어는 성면조사와 성면감리계약을 한 날 한시에 체결하기도 합니다. 자, 성면철거도 과거에는 그랬고요. 성면철거는 이제 요즘은 시공사에 들어가서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자, 성면조사량이, 조사업체가 먼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성면이 배출 예정이다라고 해야 성면량을 특정해서 철거업체가 선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조사와 철거와 감리가 동시에 계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묻지마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물량도 여기서 수도관을 몇 개 막았느냐, 가스관을 몇 개 막느냐, 이렇게 물량을 정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목하고 용역비만 있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스 사업소에서 했는데 일반 민간업체가 한 것처럼 이중으로 빼내고, 전기도 한전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한전에서 했는데 민간업체가 했다고 빼내고, 뭐 이런 업무상 횡령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부 업무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정관 32조 7항에 조합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즉 공무원들이 외부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그 법률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만 좀 다릅니다. 주체만. 그런데 그 계약, 그 법률 7조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가면 일반 경쟁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시행령 7조 2 제1항에 따라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가라고 주로 하죠. 그리고 이 예정 가격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해서 관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입찰 관련 비리를 설명할 때마다 항상 관련 공무원이 예정 가격을 유출했다 뭐 이런 비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정 가격은 어떻게 뽑냐면 통상의 경우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설계 도면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9조 제1항 2호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가 계산이라는 건 전문 기관에 맡겨서 가격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계산 기관 뭐 적산업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품 공사 용역들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일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내역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재료비나 노무비가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그 업체의 마진, 이윤 이런 걸 감안해서 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가세까지 넣어서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경쟁 입찰을 하게 하려면 2인 이상이 입찰을 해야 그 입찰은 유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 경쟁 입찰을 할 때는 예정 가격을 정하려면 일단은 원가 계산해야 되고 또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 내역서를 뽑아야 됩니다. 물량 내역서를 산출해서 그 물량 내역서를 기초로 이 가격은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입찰 대상자한테 물량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현장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장 설명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어떤 공사라는 내용을 설명을 듣고 나면 대충 마음속으로 우리 회사 같으면 어느 정도의 입찰 가격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하고자 할 때는 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대다수 이쪽에 좀 관심 있고 공부했던 분들은 이거는 2018년 2월 9일 날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률에는 2018년 2월 9일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로 정관에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정관은 표준정관이 2003년 6월 30일 날 7월 1일이 도시정법 시행 일자였습니다. 그 하루 전날 국토부가 만들어서 보급했던 겁니다. 표준정관을. 이때부터 이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다. 우리가 계약의 유무효, 효력의 유무효를 따질 때 법률만 이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관도 사적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정관에 위배되는 계약도 다 무효입니다. 만약에 위배됐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시행령 제37조 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을 한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위반했을 때 아까 제가 정관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의 유무를 다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통상 이게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구할 때 취소는 법률이 위반되면 되게 취소를 해줍니다만 무효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되게 판단할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근데 참 애매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하면 느끼는 좌절감이 그겁니다. 어떤 재판부에서 자, 이 하자가 중대하긴 하다. 그런데 명백하지 않다. 이러면서
대단히 하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하자가 명백하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재판부의 재량이 상당히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 및 제7조 7의 2, 제7의 2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입찰의 무효 사유가 뭐가 있냐면, 아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효다라고 입찰의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무효 사유를 이렇게 명백하게 정해놓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어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도 2018년 2월 9일 이전에 이 규정을 지킨 데는 없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도 잘 봐야 됩니다. 이후에도 도시정비법상 전자조달 시스템은 이용을 하고 있지만 겨우, 또 법은 거기밖에 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관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원가 계산하게 돼 있고, 예정가격 비치하게 돼 있고, 물량 내역을 뽑아서 현장 설명하게 돼 있고 한데, 그런 규정을 지키는 조합은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지금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사실은 조합원들이 깊이 들어가면 전부 조합이 정관에 위배돼서 이런 계약을 했다. 아까 묻지마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내역 없는 계약이 바로 묻지마 계약이죠. 그냥 돈하고 금액만 있습니다. 아까 심지어는 성면 그런 계약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모든 계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런 정관 규정을 일체 지키지 아니하고 체결돼서 이 계약이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된다,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정관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어느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줬고 어떤 특정 업체, 조합에는 손해를 끼쳤다, 특정 업체가 아니라, 그랬을 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스스로도 이 규정을 이해 못해서 제대로 자기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다시피 수사기관이 아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행정계 인허가관청에서도, 심지어는 구청 같은 인허가관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비사업 비리는 갈수록 이 누적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설명드릴 비리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데 깔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게 이주 관리와 이주 촉진 계약입니다. 자, 이주 관리하고 이주 촉진인데요. 하나만 참 어렵습니다만, 이 이주 관리는 말 그대로 이주 업무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주 촉진, 이주를 빨리 하겠다는 취지죠.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만 얘기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이주하는 데 따른 안내 업무 정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주 관리는 또 이주를 빨리 안 하는 사람들은 명도 소송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실제로 이사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주 기간을 설정해놓고 이사비를 줍니다. 만약에 3개월을 줬다 그러면 3개월이 내에 이사를 안 가면 이사비를 뭐 1,500만 원 책정해놨는데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간접 강제 형태로 많이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주 관리나 이주 촉진도 아까 묻지마 계약처럼, 자, 이런 안내 업무를 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를 정확히 고지해서 그 투입되는 인원을 기초로 해서 아까 원가 계산을 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 물량 내역은 물론 몇 사람이 며칠 동안 일해야 된다,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현장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응찰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이주관리라는 이름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제가 분명히 도시정법이 바뀌면서 이제 법률로 정하는 바람에 누구나 전자입찰은 합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초안에서는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최저가 낙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안이 나오고 나서 원래 국가 계약 업무 처리 지침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업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도 이 도시정비법이 도입되면서 국토부가 도입했던, 규정했던 계약 업무 처리 기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누군가 로비를 해서 적격 심사가 가능하도록 바꿔놨습니다.
최저가도 되고 적격심사제도. 저는 이게 바뀌는 순간 이제는 정말 조합의 비리를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모든 조합이 제멋대로 심사표를 만들어서 점수표를 만듭니다. 이제 가격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설사. 그러다 보니까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경쟁 입찰이 될 줄 알고 모든 업체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적격심사표를 만들어서 미리 아예 들어올 업체를 정해놓고 결국 심사를 해서 그 업체밖에 될 수 없도록 만들다 보니 오히려 이 적격심사라는 이 망할 놈의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는 내놓고 형식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실적 위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이쪽에 관한 비리가 많은 조합, 소위 말하는 이런 일을 자주 했던 조합에게 우대 점수를 주는 이런 적격심사표를 만들다 보니 새로이 건전한 업체가 들어올 명분도 없고 그런 루트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끼리끼리 해당 업체끼리 과거부터 쭉 이 일을 해왔던 업체끼리 비리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전자입찰제가 변질돼 버렸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고착화시켜버린 비리를 바꿀 수가 없게 고착화해버린 게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중간에 최종안으로 바뀌면서 적격심사를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만약에 적격심사가 되려면 적격심사를 원래 도입한 취지는 특정 자격이나 특정 기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고도로 난해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적격심사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만 줘서 이 업체가 할 수 없는데 단순 업무, 2주 안내하는 업무, 2주 촉진은 근데 2주 관리나 똑같은데 2주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빼냅니다. 이 얘기도 설명을 하자면 이것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찌됐든 외관상 하자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적격심사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격심사로 하는 바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용역을 가지고 적격심사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업체는 설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다 끊어내는 이게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국토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제발 조기에 개선해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로 제가 3가지 지작물 철거 관련 비리, 그 다음에 성면 조사, 성면 관리, 그리고 이주 관리, 이주 촉진 관련 용역 비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조금 이어서 제가 좀 끊어서 이어서 다른 또 추가로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